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doctor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정수기에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네. 걸어주는 기구인데 우리 몸에도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있는데 혹시 어느 건지 아세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몸속의 필터라고 불리면서 노폐물은 물론 독소까지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인데요. 바로 신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은 5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없어 병원을 찾을 시점이면 이미 반 이상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네, 한 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신장내과 전문의 양철우 교수와 함께 만성 신장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각종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화기관 신장.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절반 이상이 손상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더욱 무서운 것은 한 번 기능을 상실한 신장은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콩팥은 별로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병원에 잘 안 찾아오십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신장병. 과연 예방법은 무엇인가? 만성 신장병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 신장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신장의 구조가 무엇이 어디고, 그다음에 신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신장 콩팥이라 그러죠.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 옆구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CT 촬영을 해보면 이 콩팥 두 개가 양쪽 옆구리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콩팥은 이 생긴 것이 꼭 이 콩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안에 조직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안에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조직들로 꽉 차 있거든요. 이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구체라는 것입니다. 사구체 조금 생소하죠? 네. 이 실타래처럼 생긴 혈관 덩어리거든요. 이런 사구체가 콩팥에 100만 개나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콩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 사구체 100만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콩팥은 생긴 거는 굉장히 단순해도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딱딱한 것은 이제 대변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물에 녹는 성분, 그걸 우리 요독이라 그러는데요. 그 요독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수분들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우리 뼈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조금 생소하죠, 그죠? 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콩팥에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뼈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 빈혈이 자꾸 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골수에서 우리가 피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성분이 적혈구거든요.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부 이제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콩팥이 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콩팥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만성 신장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만성 신장병 또는 우리 만성 콩팥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만성자가 붙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대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콩팥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만성 콩팥병 그럽니다. 실제로 정상 콩팥은 크기가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돼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한 8cm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콩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고 아주 젊은 사람들 피부 탱탱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죠. 이 콩팥의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사구체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사구체들이 점점 없어지고 섬유질로 꽉 차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성 콩팥병 또는 만성 신장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만성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요즘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도 짚어주시죠. 우리 만성 콩팥병 그러면 그런 병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한 100명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중에 5명은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네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콩팥이 이 나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왜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많아졌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콩팥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우리나라도 점점 노령 그 사회로 되는데 그런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콩팥병은 같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요즘 조기 검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뭐 보험 들 때도 소변 검사하게 되고 그렇죠. 직장 들어갈 때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당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서구화돼서 당뇨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당뇨로 인한 콩팥의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 그 신장병의 50%가 당뇨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만성 신장병은 조기에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특히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만성 신장병을 의심해야 할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화창한 어느 날 출장 간 남편이 2주 만에 돌아오는 날이군요. 누가 온 모양이에요? 아, 누구야? 누구세요? 귀신이라도 본 건가요? 자기야. 저기 오는 날이 오늘이었어? 서방님이 언제 오는 줄도 모르고 잘 안다. 미안.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내 집에 오면서 연락은 무슨? 그나저나 그 몰골은 뭐야? 왜? 살쪘어? 부은 건가? 요즘 자꾸 붓는다? 피부도 푸석거리는 것 같고. 나 없는 사이 먹고 자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왜 이러지?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자주 붓는다. 피곤하다. 왜 자주 피곤하지? 또 누워? 우리 간만에 외식할까? 외식?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간만에 데이트 어때? 우리 2주 만이잖아. 그냥 집에서 쉬자. 자기도 출장 갔다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자기 진짜 너무한다. 어쩜 그렇게 무기력하고 게을러?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툭 하면 눕고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대체 왜 그래? 피곤해서 그러잖아. 피곤해서.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줘? 매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생활이 무기력해진다. 급해. 싸겠네. 이놈의 소변 때문에 외출을 못 하겠다니까. 그러게 미리미리 좀 들르지. 시원하게 쓰다. 누구보다 시원해야 할 표정이 왜 저럴까요? 뭐야, 혹시 변기 막힌 거예요? 지금 사람 부르려고 그러는 거지? 왜, 완전 꽉 막혔어? 엄마. 엄마, 나 소변이 좀 이상해. 설마 소변만 이상할까? 얼마 전까진 거품이 막히더니 오늘은 소변이 빨개.
에이, 생리 끝난 지 10일도 넘었지. 왜 이러지? 소변에 거품이 끼고 붉어지는 등 소변에 이상이 나타난다. 온몸이 자주 붓는 것은 물론 만성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소변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까지 만성 신장병이 의심되는 다양한 증상들,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네, 교수님 증상들을 보니까 그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뭐 피곤하다, 또 만성으로 또 무기력하다, 뭐 이런 걸 호소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콩팥 나빠지니까 몸 안에 요독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요독은 정말 다양한 그 기능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간 이런 곳의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심지어는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요독이 쌓여 있으면 매사에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콩팥은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증상 중에 몸이 붓는 증상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저도 이제 밤에 물을 많이 먹고 자면 다음날 많이 붓기도 하는데 몸이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몸이 부으면 첫 번째로 이 콩팥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처음 이제 환자분을 대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콩팥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 3가지 장기를 꼭 생각하는데요. 심장, 간, 그 다음에 우리 갑상샘. 그래서 모든 4가지 장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종이 있어서 오신 분 중에서 정말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붓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주로 그 월경 주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적인 부종은 한번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침에 부었다가 오후에 빠지면 괜찮은데 오후에도 계속 붓고 매일 체중을 재면 하루에 0.5kg씩 계속 체중이 느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증상을 보니까 뭐 소변을 자주 붓거나 또 소변 색깔이 붉어지거나 또 거품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뭐 신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죠? 소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콩팥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주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야뇨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을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콩팥이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밤중에 일어나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초기 증상이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야뇨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혈뇨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젊은 분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젊은 분들한테 특별한 증상 없이 혈뇨가 나오면 반드시 콩팥에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50세 이상의 중년에서는 콩팥부터 방광까지 요로에 혹시 암이 숨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나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누구나 소변 보면 거품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열이 나거나 또는 요로 감염, 균이 들어가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거품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외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장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면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통제가 어떻게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두통이나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자주 복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진통제는 사실은 굉장히 콩팥하는 의사들이 주의를 주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진통 소염제라 그러죠. 그거를 복용했을 때는 급성과 만성으로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먹었어도 콩팥 기능이 급속히 나빠져서
투석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감기약 한번 잘못 먹었다가 생명을 잃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주로 과민 반응에 의해서 콩팥에 나타나는 거고요. 만성인 경우에는 이 진통수염제를 먹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통수염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석 직전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수염제는 가능하면 콩팥에 무리가 없는 그러한 약제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또 남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네, 신장 질환자는 과일이랑 단백질 섭취를 하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과일에는 비타민 같이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고 또 단백질도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정말로 신장 질환자는 과일이랑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되나요? 네, 교수님. 시청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 아픈 사람이면 풍부한 과일을 먹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상식인데 네.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이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과일이나 야채, 주스 이 세 가지 다 묶어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과일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칼륨은 오로지 콩팥만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배설을 못 하는데요. 이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특히 야채 주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드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요. 사과를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3분의 1씩 이렇게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 드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그게 칼륨 농도를 높여서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단백질 섭취도 비슷합니다. 대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석하는 분들의 50%가 영양실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서워서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식단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드시는 거에 절반 정도 저희들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신에 단백질은 적게 먹되 아주 영양지수가 높은 단백질, 그래서 소고기, 계란, 흰자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서워서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옵니다. 예, 잘 가려서 균형 있게 드시고 영양가 좋은 그런 단백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식단이 중요하므로 골고루 드시되 조금씩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신장이 우리 몸에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노폐물이 희석되니까 신장에 무리가 덜 가게 돼서 신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콩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정화를 시켜서 그 중에 1%, 1.8리터 정도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 중에서 그렇게 심한 일을 하는 장기는 콩팥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콩팥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은 그만큼 힘들게 되는 거죠. 회자하는 말 중에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좋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잔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한 1.8리터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이 한 2.5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1리터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있는 수분이고요. 한 1.2리터 정도는 우리가 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거고 한 0.3리터 정도는 우리 몸의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1.2리터 정도 필요한데 한 8잔 정도면 거기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물을 1.8리터 이상 이렇게 먹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거를 콩팥에서 배설해내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증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지 어떤 특별한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먹는다면 그것은 결국 콩팥에 심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해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드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신장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주변에 보면 당뇨병이 있고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만성 신장병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뇨나 고혈압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게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콩팥은 사구체라는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 콩팥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당뇨를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당뇨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당뇨를 일단 앓고 나면 그 중에 50%는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개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 한 5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근데 5년 지나면 소변에서 단백뇨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거를 미세 알부민뇨라고 그러고요. 콩팥이 나빠지는 첫 번째 신호죠. 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단백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이렇게 떡처럼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제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병원에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진행한 단계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한 20년 정도 되면요. 팔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폐에도 물이 차게 되고 콩팥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에서 단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혈압도 비슷합니다. 되게 혈압이 올라가면 소변을 걸러내는 이 콩팥의 혈관 벽에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오래 내버려 두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고요. 콩팥하고 고혈압은 좀 이상하게요. 이 고혈압이 콩팥을 나쁘게도 하지만 콩팥이 일단 나빠지면 또 고혈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투석할 때쯤 되면 거의 100% 환자분들이 다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는 생활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중심적인 것만 해서 짚어주시죠. 일반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네. 요즘 저염식 하는 게 굉장히 그 뜨거운 그 이슈거든요. 네. 저염식을 해야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간을 보는데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간을 보지 않고 먼저 소금을 탁 넣은 다음에 이렇게 간을 보는 이런 습관들을 좀 없애자 하는 거고요. 또 환자분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운동 중에 안 좋은 운동은 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라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운동이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수영 많이 권합니다. 그런 운동들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권하고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커피 많이 마시니까요. 커피 보통 한 2-3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1잔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그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그것도 콩팥이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페인 프리, 카페인 들어있지 않는 그런 커피를 1잔 정도만 권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만성 신장병이 이제 암과 같이 단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자세히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5가지 단계로 나누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겁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독을 내보낼 수 있는 콩팥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상인은 90 이상입니다. 근데 대개 만성 콩팥병이라 그러면 그것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로소 콩팥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콩팥이 나쁘면 저단백 해야 된다 할 때가
그 3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4기에 되면 콩팥 기능이 사구차 여과율이 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요독이 꽤 쌓여가지고 요독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고요. 전신적인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5단계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구차 여과율은 한 15% 정도 남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대개 투석이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5번째 단계를 저희가 말기 신부전 그렇게 얘기하고요. 되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처럼 이렇게 단계를 나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되게 3단계, 4단계 이렇게 속하면 아직 투석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하면 그 단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계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굉장히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의료비 폭탄은 급성 중증 질환보다는 신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의료비도 부담이지만 신장병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신장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화기관 신장. 중년의 나이 40세를 기점으로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감소하면서 신장질환 환자들이 꾸준히 병원을 찾고 있다. 신장질환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시기에는 이미 신장 기능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하죠. 더욱 무서운 점은 한 번 기능이 감소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만성신장병은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다. 소변 내 단백질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 검사는 냉장 보관된 소변으로 시행한다. 이때 24시간 동안 소변 채취 시간을 정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변 내 단백질 수치가 150mg 이하라면 정상이지만 150에서 200mg을 초과하면 단백뇨로 진단한다. 소변에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 신질환이 있을 때 그 단백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모은 이유는 그 24시간 동안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재기 위해서 모으는 거고요. 유의사항은 충분한 양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소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2번 이상 받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농도를 확인한다. 크레아티닌은 단백질의 노폐물로 신장이 재기능을 못할 경우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혈액 내에 축적된다. 검사 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신장병으로 진단을 내린다. 혈전 크레아티닌 수치는 그 1.0에서 1.4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우선은 그 신부전증이 있다고 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보통 한 2가 넘어가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붓는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제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보통 5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투석에 대한 준비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약물, 식이요법만으로 치료가 힘들 경우 시행하는 혈액투석법. 혈액투석기 내에서 요독을 걸러낸 다음 다시 돌려주는 치료법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실시한다. 복막투석은 배 안에 약 2리터 정도의 복막투석액을 넣는 방법으로 하루에 4회 정도 투석액을 교환해줘야 한다.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집안에서의 투석이 가능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투석 교환과 도관 출구를 잘 소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장 기능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신장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5년, 10년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 오래 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특히 그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식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죠.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행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신장 이식 수술은 매번 병원이나 가정에서 투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거부 반응도 유의해야 한다.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던 콩팥의 기능이 이제 정상 신인이 들어와서 콩팥이 들어와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그 면역 억제제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이 혈압 조절도 잘해야 되고 감염에 대한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약들을 잘 드셔야 될 것이죠. 병의 진행이 더딘 만큼 검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성 신장병. 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내 몸의 필터, 신장을 건강히 지키자. 네, 병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신장병 하면 뭐 투석, 이식 뭐 이런 것을 금방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투석만 잘해도 생명 연장에는 지장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석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내 생명이 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 콩팥이 먼저 기능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투석하는 것을 대체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 중에서 그 기능이 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기는 현재까지는 콩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석 치료란 말도 잘 안 하고요. 그냥 투석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석하면 이게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활을 잘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주변에서 보시면 10년 이상 투석을 건강하게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투석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투석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식의 경우에는 이식이 가능한 환자 범위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식할 신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되게 이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이식을 다 권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면 뭐 폐렴이라든지 결핵 같은 게 아주 급성으로 있는 경우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전신 상태, 예를 들면 뭐 신부전이 아주 심하다든지 네. 또는 만성 폐질환이 있어서 수술 못 받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식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은 과거에 이식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치료제들이 잘 나와서 급성인 경우에 이제 치료를 잘한 다음에 이식할 수 있고요. 또 암이 있는 분들은 완치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저희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식할 수 있으니까는 항상 내가 이식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혈액형이 일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은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는 많이 보편화된 이식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혈액형 불일치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수혈을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가지고 네. 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그래서 혈액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식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혈액형 불일치 이식하는 병원들이 한 15개 이상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혈액형 불일치 이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그러면 A형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인 분들은 A와 B형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항체가 이식을 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 항체를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그 제거시키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 혈장 반출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혈액 투석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피를 걸러내면서 그 중에 항체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장 이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혈액형이 맞는 분하고 안 맞는 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불일치 이식은 이제 특별한 이식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보편화된 이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참 많을 텐데요. 신장을 기증했다가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여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근데 신장 공여자를 선택을 할 때 그냥 건강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콩팥 하나를 공여한 다음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를 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하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전쟁 중에 콩팥을 잃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군인들을 한 50년 동안 쭉 경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콩팥만 가지고 50년 동안에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봤더니 일반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 하나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콩팥을 한번 제공해 주고 나면 한쪽 콩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콩팥을 제공해 준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꼭 소변 검사, 혈액 검사에서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신장병 환자들의 식단은 칼륨, 나트륨, 단백질 이내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철 채소를 활용해 신장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표고버섯 볶음.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조리에 앞서 표고버섯을 끓는 물에 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표고에 들어있는 칼륨을 제거해 주는 것이랍니다. 잘 데쳐진 표고를 건져서 차가운 물에 15분 정도 담궈주세요.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칼륨은 완전히 사라지고 표고의 쫄깃함은 더욱 살아나겠죠? 여기에 함께 들어갈 파프리카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살짝 예열해야겠죠? 한 가지 팁! 신장병 환자들에게는 식물성 기름인 카놀라유가 좋다고 하네요.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인 황태가루와 멸치 육수로 간을 하는데요. 저염식이 필수인 신장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뜨겁게 먹어도 차게 먹어도 맛있는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요리의 주인공 두릅. 봄에 먹으면 금과 같다는 두릅은 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더 좋은데요. 나머지 식재료들도 신장병 환자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칼륨 제거의 필수 코스, 두릅도 표고버섯과 마찬가지로 물에 데쳐서 잘 헹궈주세요. 그리고 역시 15분 정도 물에 담고 칼륨을 완전히 빼내줍니다. 먼저 두릅과 함께 무칠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신장병 관리에 효과적인 죽염 된장에 양파를 넣고 잘 갈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두릅에 맛있게 버무려 주는데요. 팁 한 가지 더!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풍미가 더 살아나겠죠? 자, 빠르고 쉽게 두릅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가려야 할 것도 많은 신장병. 알려드린 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습관을 유지하세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먹을 것 하나도 까다롭게 챙겨야겠습니다.
원장님,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우리가 흔히는 뭐 잡곡밥, 현미밥, 보리밥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신장 환자는 흰 쌀밥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많이 질문해 오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인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콩팥에서 배설해내는 것 중에 우리 몸에 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성분이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가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은 인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특히 쌀밥보다는 잡곡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잡곡밥보다는 흰쌀밥 드세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보니까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것만은 꼭 지켜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제일 큰 문제는 이 콩팥은 별로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병원에 잘 안 찾아오십니다. 혹시 병원에 찾아왔더니 난데없이 투석이나 이식 얘기를 꺼내면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어떤 질환이든지 상대를 알아야 이겨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콩팥은 증세가 없는 관계로 거의 마지막 단계의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콩팥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증세가 없는 분들은 병원 한번 정기적으로 찾으셔가지고요. 콩팥 상태를 좀 평가하고 요즘 인터넷 가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콩팥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만성 콩팥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 양철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필터.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을 통해 우리의 신장 건강하게 지켜야겠습니다. 네, 더불어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위한 투석 지원, 본인 부담 경감 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